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이 아파트 전용 301제곱미터가 최근 9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87억 원에 비해 12억 원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가운데 한 건은 신고가입니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값은 전고점의 87% 수준을 회복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 용산구 등은 전고점의 90%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이후 15주 연속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낙폭 과대 지역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은 높은 경쟁률 속에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기며 올 3월에 비해 44%나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 집값과 분양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거래는 오히려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이 더 회복되길 기대하는 집주인들과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올해 초 19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3억대에 팔렸습니다. 2년 전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근접했지만 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단지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면 이제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조금 주춤거리지. 대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도 물량은 올해 초와 비교해 5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매도 물량은 40% 넘게 증가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팔겠다는 사람은 늘었는데 거래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올해 초 바닥을 찍고 지난 6월 3,800여 건까지 회복됐지만 최근 다시 줄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르던 집값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비교해 0.12% 올랐지만 상승폭은 0.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매도자는 비싼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반해 매수자는 싼 가격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위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도 주춤하는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호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만큼 당분간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보험담보대출은 물론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면 이에 따른 풍선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사들의 대출 채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중에서도 가계대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비교적 고금리지만 별도의 심사가 없는 데다 DSR 산정 대상도 아니다 보니 급전 마련 수단으로 이용된 겁니다.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도 꾸준히 늘어 4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대출액이 DSR에 포함되지 않아 DSR 초과로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한 차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DSR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담보대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DSR 우회 수단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주범으로 떠오르자
규제를 예고하며 가계 빚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SR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내놓더라도 들썩이는 대출 수요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당장 풍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것들이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서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생경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 빚을 줄여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연 3.5%에 묶여 있지만 시장금리는 훌쩍 뛰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변동 고정할 것 없이 연 6%가 넘습니다. 고정형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하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대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들썩이는 금리에도 가계빚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같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 고금리 부담을 넘어선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주택 경기가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다시 조이며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 받을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은 거고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유일한 방법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될 것인지. 결국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여야 고금리 상황에서도 집을 사는 영끌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추석 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가계빚 증가 추이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은행 가계 빚이 역대 최대로 쌓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강도 높은 제약이 걸렸는데요. 집값 마련에 어떤 정책 변화들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출을 조인다. 자, 그럼 대출을 조이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까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1,075조.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요? 네.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원인데요. 이게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물값과 집값 상승분을 생각하면 사실 거시적인 흐름에서 대출 잔액은 증가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가계부채는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도대체 이제 은행권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7조 원 늘면서 이걸 끌어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이 줄었는데도 주택 구입 수요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서 어떤 게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역시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던 거죠. 주택담보 6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월에는 16.2%였는데 8월에는 48.3%로 확대가 됐고요. 이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금액으로 봐도 7월 1조 8천억 원에서 8월에는 5조 1천억 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3조 3천억 원이 올랐네요. 7월에서 8월이 거의 3배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급증했던 이유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상품이 이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입니다. 이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간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둔 것이 DSR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환 기간이 아주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금 비중이 줄어드니까 DSR 비율도 낮출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상환 기간을 늘리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원금 비중은 줄어도 어쨌든 대출 한도 늘면 이자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물론 중도 상환을 하면 되죠. 그 전에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아버리고 이익을 챙기고 그렇죠. 빚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게 바로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다주택자들이 투기하는 이런 수요에 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상품이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지난달에도 관리 강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물론 이런 규제 분위기에 그러니까 막차를 타겠다 이런 수요가 몰린 것이 지난달에 이런 수치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금융당국의 발표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앞으로는 장기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이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한다. 이거는 DSR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그럼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이거는 개별 차주별로 상환 능력을 굉장히 면밀히 따져서 엄격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었는데 보시면 50년 만기를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가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만 34세 이하일 때 산정 만기를 50년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50년 만기 주담대는 사실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층에 대해서는 이제 문을 닫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이런 것도 새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용어만 놓고 봐선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이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이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50년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서는 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의 금리 변화에도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건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상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기존에는 3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리로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자, 역시 가상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기존의 4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3억 4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 초에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띄웠었는데 이것도 일반형은 이제 조기 종료된다고요? 네, 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정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었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접수 대상을 늘려서 내년 1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요. 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전부는 아니고요. 이 중에 일반형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일시적 이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 또 실소유층 수요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요.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 이미 거의 신청액이 도달을 했거든요. 이 공급 목표를 넘어서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내용은 좀 참고하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YTN 앱에서 나윤수 기자를 검색하시면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렇다 보면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하반기 주택 구입 생각하셨던 분들, 금융당국의 규제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정책 또 통화 방향 같은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좀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오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핵심은 부동산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낸 이 발표 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느슨한 대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직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계속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느슨한 대출 행태를 바로잡겠다. 네, 경제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